시기 바랍니다. 예, 대전서갑의 박병석 의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4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개정 문제가 합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네. 그 미사일 협정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지금 800km 되어 있는 것, 네. 그리고 탄두 중량, 현재 500kg으로 되어 있는 것. 이 중에서 우선 탄두 중량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해제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톤이 되든 2톤이 되든 무제한 허용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서로 협의를 더 해야 되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까? 뭐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그 제한이 해제됐다. 이게 기본 합의고요. 그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 당국 간 좀 더 그 이행 방안에 대해서 추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거리 800km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800km도 개정의 가능성, 즉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거리에 대해서는 그런 합의가 없었던 걸로 저는 네. 이번에는 탄도 중량만 500kg을 풀어서 하되 좀 실무적인 것은 아직 양국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그 답변하시면서 지금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굉장히 긴박하고 중대한 국면이라는 것은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중대 국면입니다. 예. 이 점에 관해서 현재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냉엄한 역학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이 사태가 비상사태라고까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중대한 국면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깊이 인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공감하고 또 저희 그 관계 당국에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특히 군 당국에서는 철저히 대비를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께서도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 이 상황,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예, 저쪽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외교장관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의 엄중성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태를 저희가 평화적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고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황이 매우 엄중한 중대 국면이다. 여긴 다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도 안 된다, 제재도 해봤지만 실효성이 없다, 대화도 안 된다 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공통의 인식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등장에 대해서 대단히 위협적이고 긴장감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국 내부에서의 다른 목소리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표현을 보면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 하는 허점을 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국은 어떤 경우도 북한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하고는 대화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져요. 우선 마지막 관계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언제까지나 북한이 원하는 시점, 원하는 곳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우리의 대화 제의도 한계가 있고 우리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대화 제의가 유화책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북측에 대해서 하고 있는 대화 제의는 유화책이 아니고 지금 당장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상황을 저희가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 또 시급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필요성에서 제기한 것이고요. 앞으로 북한과 대화가 된다면 지금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분명한 원칙과 그런 저희가 방향성을 가지고 북측과 대화에 이렇게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그 네. 제재 효과에 대해서요. 물론 당장 눈에 드러나는 그 말씀 이제 답변게 드릴게요. 네, 네. 예.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미, 중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다른 목소리를 내고 간격을 보이면 북한은 자기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한미중, 미중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북한이 두려워하고 그 말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가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 남북 간에 직접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화가 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 점에 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북한에 언제까지나 우리가 당신들에게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인데요. 저는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언론에서 정말 사실상의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관해서 일리 있고 애국의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갈 때 다음에 수가 생기는 것이지 만약 그것에 대한 허점을 보일 경우에는 지금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흐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통일부 장관 어떠십니까? 예, 마찬가지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실효성을 해구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길이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 재무장론이라든가 또는 전술핵 또는 전략핵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나온 것만 제가 거론을 드리면 이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시적 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국방당국께서 답을 정확히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상시적인지 정례적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국방당국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한계를 여실히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그 목소리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고 우리의 입지를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러시아, 유럽 각국하고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중국 정상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없었습니다. 그 통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성사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답변해 주시고 아까 외교장관께서 그 실효성에 관한 문제에 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렸듯이 시 주석께서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 그 개최로 굉장히 바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통화 시점을 조절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 중이고요. 그 안보리 제재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제재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그런 어떤 조치들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 유엔 여러 회원국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제재 위에 보고된 여러 가지 제재 조치 사항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경제 조치뿐이 아니라 예컨대 무슨 그 군경 간의 협력을 중단했다든가, 북한 공간의 규모를 줄였다든가, 또 북한의 그런 어떤 그 공간의 상업적인 활동을 중단시켰다든가 하여튼 그래서 그 유엔 회원국들의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의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걸로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억지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한미 간 그 미국의 핵 억지력 확장 억지력에 대한 그 전략적 협의체 이거를 정례화한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 억지력 확장을 통해서 한반도의 그런 어떤 억지력을 강화시킨다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아주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실행해서 운영해 나갈까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실무적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관님 지난번 제가 질의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레드라인 북한이 ICBM에 핵무장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레드라인이다. 그래서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긋는 게 레드라인이지 미국 입장에서 긋는 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이 아니라 이미 데드라인에 가까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전략적 실수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번 9월 3일 날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에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아직까지 핵 완성 단계까지는 아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그 틈새를 버리고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북한이 ICBM을 실제 사거리로 북태평양에 쏠 수밖에 없는 그거에 대해서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게 문재인 정부다. 특히 결국 그 설정한 문재인 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에 도달하게 됐을 때 미국은 우리하고 상의 없이 북핵 폐기가 아니라 북핵 동결을 합의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 유화 제스처 심지어 북미 평화협정까지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은 명실공히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 5천만 국민은 북한의 핵 인지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략적 실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드라인 설정이 잘못됐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다. 북한 체제가 어려워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면 당연히 기존의 대북 정책을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옛날 정책 고수하십니까? 아직도 대화하고 제재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의원님 말씀 예, 감사합니다. 그 저의 기조는 예. 하여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예. 그렇지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라는 게 저희가 핵 실험을 막기 위해서 한미 공조 또 중국도 여러 가지 다양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또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냈습니다만 결국은 실험을 하는 이런 상황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기조의 일부분이었던
그런 압박과 제재를 강화한다. 그렇게 저희가 기조의 일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에 따라서 안보리를 통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박과 제재. 지금은 뭐 대화 제재 병행론은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대화도 저희가 여건이 됐을 때 예, 예. 비핵화 대화를 한다. 이렇게 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책적인 오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황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북 정책은 수정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좀 전에 보고에서 말씀드린 CVID 핵 폐기를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재한 게 있습니까? 독자적인 대북 제재 안 나왔습니까? 아직도 안 내놓은 게 현 정부 아닙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잘못된 대화판의 어떤 변형론을 갖고 올 때가 아니다. 아니다. 지금은 대북 정책의 폐기를 선언하고 그 폐기 선언을 해도 주어진 여건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로 하여금 정책을 변경할 수밖에 없게끔 강제하지 않았습니까? 명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의 폐기를 깨끗한 폐기를 선언을 하고 새로운 정책을 가야 됩니다. 그게 어떤 정책이 될지는 몰라도 그렇죠? 그게 여야 합의하에 있는 대화 정책이면 훨씬 더 좋죠. 그런 말씀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원유철 의원님께서 NPT 조항 10조 1항 그 비상사태 시에 소위 말해서 자국의 supreme interest 지상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 탈퇴할 수 있다. 탈퇴 권리를 얘기했는데요. 장관이 현재는 비상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 저쪽은 계속 북핵 실험하고 핵도 미사일 고도화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선언 깨지 않았습니까? 비상 상황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NPT 10조 1항에 의해서 탈퇴선을 못합니까? 왜 못하죠? 경제적인, 외교적인, 국제적인 고립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쟤네들이 만약에 원전 재료 금수 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외교부에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공조하에 긴밀한 협의하에 전술 핵이든 아니면 한반도 근해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을 상시 배치해라. 그게 훨씬 더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는 지름길이다 말씀드리는 거죠. 북한하고의 핵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정말로 지금같이 계속 북한이 군사도발하는 와중에 미국의 군사행동에 명분이 쌓여가는 와중에 우리도 모르게 한반도 근해 밖에 있는 핵 자산을 가지고 아니면 전략 자산을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예방 타격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동의 없이 우리 힘으로도 전쟁을 막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한반도 근해에 핵미사일을 척착한 핵 잠수함 갖다 놓는 거. 더군다나 일본의 어떤 협조까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반도 비핵화 원칙도 안 깨고 군사적인 효용성도 훨씬 더 크고 군산기지에 소위 말해서 B-61 전술 핵폭탄 가져오는 것보다 훨씬 더 군사 효용성이 크고 러시아, 중국의 반발도 훨씬 더 누그러뜨릴 공산이 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봐라. 송영무 국방장관께서는 전술의 핵에 대한 검토, 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장관님께서도 어떤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이런 어떤 전술핵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근해 핵미사일을 탑재 핵추진 잠수함의 순환 배치가 아닙니다. 상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 대통령께서 시 주석하고는 통화를 못 하셨어요.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시간을 조율 조율 중에 있습니까? 저는 자꾸 그 신문에서 대통령이 그 트럼프하고 통화한 게 4번, 아베하고 트럼프 통화는 뭐 13번, 비공식적인 14개. 자꾸 어떤 통화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통화의 타이밍은 틀렸다. 통화의 타이밍. 대통령께서 트럼프하고 7월 28일 날 화성 14형 쏜 다음에 휴가 가셨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한 10일 지나서 8월 7일 날 통화하셨죠. 그 당시에 아베하고 트럼프는 바로 통화했습니다. 또 이번에 6차 핵실험 났을 때 아베하고 트럼프는 막 통화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날 통화했습니다. 그래서 통화의 타이밍이나 통화에서 나오는 내용, 메시지가 크게 문제다.
통화 횟수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통화의 타이밍이나 통화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9월 3일 날 뭐 트럼프가 얘기한 어떤 대화를 통한 유화책이 작동되지 않는 거 한국이 알고 있다. 그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묵가지 않겠다,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 그 말에 대한 화답으로 나왔습니다. 또 9월 1일 날 두 분이서 또 통화를 하셨습니다. 통화를 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한 다음에 트럼프가 뭐라 트위터에 한미 FTA에서 withdraw, 폐기를 논의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도저히 한미 관계가 정상이 아니다. 도저히 두 분 간의 어떤 생각이나 사고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께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북한하고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정말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한미 동맹 없이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장관님? 한번 대답해 주시죠. 네, 한미 동맹은 저희 외교 안보의 근간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래서 말씀하신 저는 제가 자꾸 보면은 자꾸 청와대 일각에서 한미 동맹의 이견을 자꾸 과감하게 노출시키는 그런 행태, 한미 동맹을 자꾸 가벼이 보려는 그런 경향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국무위원께서 그걸 말씀하셔야 됩니다. 한미동맹이야말로 지금 위기의 본질이요.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가 아니라 한미동맹이 자꾸 이완되고 있다는 거. 문재인 청와대에서 자꾸 이완시켜간다는 그런 의심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위기의 또 다른 하나의 본질이다.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원 두 분께서 정말로 상식과 원칙의 바탕 위에 정말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국무위원이 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수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의원입니다. 우선 앞서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들을 이제 거론하셨는데, 한반도 비핵화 이 도대체 이게 철학적 또는 도덕적 명제가 뭡니까? 아까 통일부 장관이 그러셨는지 핵 폐기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핵 폐기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게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 도대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통일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예. 이게 절대적인 겁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겁니까?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은 우리도 한반도 비핵화를 무시한다는 정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물론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은 저희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된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고, 그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또 여러 가지 저희가 고려해야 될 바탕이 되는 그런 근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가 세계적 어떤 핵무기에 대한 세계적 전략에 의해서 우리도 그런데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민족사적, 철학적, 도덕적 그 생명을, 많은 생명을 무참하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핵은 한반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도덕적 명제 하에서 합의가 된 겁니까? 뭡니까? 이 기초가 뭡니까?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후자 쪽에 한반도에서는 이런 핵무기가 절대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우선 기본적으로 있으면서 또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핵무기 확산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합의가 된 것으로 예, 그래서 본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가 단순히 남북간 간에 합의된 그 유교적 합의의 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또 민족사적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합의가 가능했고, 또 이걸 북한이 서로 핵무장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 하는 주장이 근거 아닌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순전히 기술적이고
어떤 남북한 간의 상호주의적인 거에 의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것이다 하는 그러한 명분을 우리가 갖는 것이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폐기하라고 요구하는 아주 그 도덕적 그 고결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많은 자료에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그런데 외교부 자료 5페이지에 보면은 2페이지에 보면은 첫 번째 북한 의도 분석에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남한에 대한 도발이 아니고 지들이 하고자 하는 그 플랜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다 하는데 그게 왜 남한에 대한 도발이라고 이 도발을 합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발이죠. 하지만 도발하기 위해서 실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실험을 해서 그 WMD를 확보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도발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결과는 도발이지만 목적이 도발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과적으로 도발이 된 거는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북한도 이런 수순을 밟을 때, 미사일을 쏠 때 이것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것을 알고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도발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지 않을까요? 자기 수순에 의한 거라면 여기 쓴 대로 수순 차원의 것이라고 그러면 자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뭐 안보리 도발이든 남한에 대한 도발이든 관계없다. 나는 내 계획대로 가겠다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 표현에 이럴 바에야 핵무장 완성의 과정이다. 네. 하고 그렇게 하지 뭐 여러 개 뭐 이렇게 여러 단어를 써가지고 뭐 하고 마치 이건 뭐 도발하고 선전하기 밑에는 또 선진이라는 말을 어디 쓰셨던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을 뭐 선전 1페이지에 성공하였다고 선전인데 성공하였다고 선전하면 좋겠어요. 내용은 없는데 좀 이렇게 표현이 네. 뭔가 좀 호도하려고 하거나 좀 피하려고 하거나 현실을 반영한 표현이 아닌 묘한 단어들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보고서에는. 그래서 좀 저로서는 제가 이걸 보았다면 좀 고쳤을 것 같아요. 네. 이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북 억제력 참 많이 쓰고 있는데 무엇을 억제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든 순환 배치하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든 미국 일방적으로 하든 무엇을 억제한다는 겁니까? 무엇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외교부 장관께서 대북 억제력을 위해서 이 과정에서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과정에 무엇을 억제하기 위한 겁니까? 지금 이게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조치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북한이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완성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공격, 미국에 대한 공격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억제가 뭐를 억제하는 겁니까? 네, 군사적으로는 그런 어떤 무력 도발을 막기 위한 억지력이라고. 근데 왜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네. 근데 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목적이 뭔지를 북한이 행여 남한에 대한 또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 있을까봐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뭐 전력자산 갖다 놓은 거 좋은데 핵실험하고 지금 완성 과정에 있다는데 그거 갖다 놓는다고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안 할까요? 자기들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수순에 의해서. 근데 이게 예. 억지가 될까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예. 쓰는지 언론도 실험을 그렇고. 할 때마다 또 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더욱더 고도화되니까 네. 그러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군사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억지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략 자산을 가지고 있고 동원할 수 있으니까 핵무기 만들어봤자 필요 없으니까 만들지 말라. 그런 억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의미도 담겼다고 좀 이 생각합니다. 부분을 설명할 때도 목적이 뭔지 이때 억제력이란 북한 대북 억제력이라는 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좀 분명한 어떤 설명이 있으면은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하기가 좀 편하겠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목적이 뭐지 하고 해도 참
잘 안 돼요. B1B가 여기 한번 돌고 가고 한데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억제할까요? 억지가 될까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김경엽 의원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목적, 이것을 이제 뭐 2차 실험 때는 협상용 여러 가지 설이 이제 있었죠. 저도 이 협상을 하면서 이 목적을 참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초기에 저도 이것은 다분히 협상용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회담이 진행될수록 이거는 완성이 목표고 지금 시간 벌기구나. 협상은 성공할 수 없겠구나. 핵 보유가 목적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를 또 함부로 얘기해도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자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협상용도 아니고 공갈치기 위한 그러한 무기로 쓸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뭐 투키디데스의 덧 함정 그러는데 사실 용어도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투키디데스가 얘기한 것은 신흥 패권 도전 국가와 패권 국가 간의 싸움인데 아니 미국 간에 지금 뭐 신흥 국가 지금 패권 국가 간의 전쟁도 아닐 텐데 아니 러셀이라는 전 국무부 차관보가 뉴욕타임스 기사 난 거 보니까 미국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북한이 지금 이러는 거다 하면서 만약 협상에 응하면은 거대한 빅 트랩에 빠지는 것이다 하는데 아니 미국이 지금 걸리봅니까? 꽁꽁 묶여져 있는 아니 미국 간에 협상을 하는데 왜 미국이 덫에 걸려요? 그렇게 만만한 국가인가요? 북한에 의해서 덫에 걸릴 정도로 만만한 국가 아닐 텐데 그 차관보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실망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외교부나 통일부나 적절한 기관에서 좀 국민들한테 설명도 좀 해주고 틀린 것은 아니다 하고 좀 해주는 대국민 홍보가 좀 있으면은 좀 오해도 없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수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북한의 지금 핵 개발이 완성 단계에 지금 다다르고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현실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마저도 북한 핵의 지금 소형화, 경량화되었다는 것을 시사를 한 바가 있고 또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등 국제연구기관들도 북한이 실제적인 그런 핵 보유국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그런 목적은 한반도 안보의 근간을 지금 흔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미봉남으로 한국은 배제한 채 미국과 지금 직접 대화를 통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오래전부터의 일관된 그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누차 강조한 바와 같이 평화협정은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 뒤에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가 된다면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은 북한 김정은의 핵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게 완전한 비핵화 없이 또 완전한 핵 해결이 없는 채로 핵동결이나 또 핵실험 중단이라는 어정쩡한 그런 상태에서 평화협정 논의가 진행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께서도 이러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에 한반도 평화협정이건 또는 북미 평화협정이건 이것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죠? 네,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저희의 목표이고 그리고 저희가 한반도 평화 체제로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달성해야 될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평화 체제가 아니고 평화 협정, 구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주시고요. 지금 북한이 지금 그 감도 주변에 미사일을 쏘겠다, 또 미국 본토를 타격을 하겠다, 미국 본토에 EMP탄을 쏘아서 미국 전역을 마비시키겠다 이런 음포를 놓고 위협을 하는 것도 결국은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손을 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차 핵실험 이후에 이러한 부분이 좀 소강이 되면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협상의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 협정의 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그와 같은 형태의 평화 협정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미사일의 그런 실전 배치 단계로 나가지 않도록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과 공간적인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 정부는 우방국과 또 유엔 국제사회와 함께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해야 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아주 폭력적이고 또 무분별합니다. 그냥 대화나 설득, 경제적인 그런 유인책으로서는 해결 가능성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대북 유화 정책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겠습니까? 우리 정부도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그런 환상에서 빨리 환상을 깨야 됩니다. 더욱더 냉철해져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핵인질 상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이를 정도의 경제적 압박 그리고 함께 북한 주민에 대한 강도 높은 그런 심리전을 전개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시행을 빨리 하도록 협의를 해야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외교부 장관께서 며칠 전에 그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는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통화가 있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실험이 이루어진 얼마 안 된 뒤에 통화를 통해서 이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틸러슨 장관이나 저나 지난주까지만 해도 추가 도발을 하지 마라. 그리고 대화의 창이 열렸다 하는 메시지를 공히 발신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핵실험이 자행된 만큼 이 변화된 상황에서는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워싱턴과 서울은 물론이고 뉴욕 유엔의 그 안보리 차원에서 양 대표부 간 긴밀히 협의를 하자 하는 게 주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과도 통화를 하셨는데 본의원은 외교부 장관께서 그 중국 외교부장에게 북한에 대한 문의 공급 중단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어야 하고 또한 사드 배치의 정당성과 보복 중단 요구 등을 이 두 가지 사항은 반드시 그 왕이 부장에게 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셨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대 측의 요청에 따라서 세부 내용은 좀 밝히기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6차 핵실험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안보리에 갖고 갈 것인가 그게 주된 논의 내용이었고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는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최선책은 결국 우방국 및 국제사회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 북한이 지금 국제 평화를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지속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금 한미일 그리고 북중로의 그러한 대결 라인이 지금 명확해지고 있는데 이 한미일 간의 그런 공조 이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외교적 해결이 우선책이기 때문에 지금 한미일 그리고 북중러 이 주변 4강 국가의 그런 긴밀한 공조와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지금 최근에 지금 4강 주변 4대국에 대한 그런 대사 내정 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 지금 청와대의 안보실장도 안보의 지금 전문가가 아니고 경제 외교를 했던 분이시고 또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도 북한 문제와 같은 이런 지금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지금 좀 의구심이 있고 실제로 그리고 조윤재 미국 대사 내정자 그리고 노영민 중국 대사 내정자 이수훈 일본 대사 내정자 우윤건 러시아 대사 내정 이분들이 모두 지금
이러한 그 외교에 대한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우리 외교부에 수많은 그 뛰어난 외교관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혹시 그 내정 전에 장관님하고 좀 협의가 있었습니까? 네, 의원님, 저도 장관으로서 제 의견을 청와대에 전했고요. 이분들을 추천했다는 말입니까?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우리 장관님께서 장관으로서 이분들을 추천하셨나요? 구체적으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추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우리 장관님의 의향이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전혀 안 됐습니까? 네,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요.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 장관님이 추천하신 겁니까?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개인 이름들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지금 미중 일러의 이 대사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청와대 안보라인도 그렇고 지금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또한 이 미중 일러의 그 주요 대사도 그렇고 모두 이렇게 비전문가가 포진되어서 과연 앞으로 이 중차대한 이 시기에 이 엄중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네, 정말 걱정이 되고, 우리 장관님의 그런 의향도 일부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결정이십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지금 전술핵 재배치를 지금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해구산이 제대로 작동될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실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러한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는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 전술핵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번에 그 6차 핵실험에서 나온 것이 우리 정부에서는 50킬로톤, 또 일부 국제 연구기관에서는 100킬로톤 이렇게 다양한 그런 그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 전술핵은 이게 10킬로톤 미만의 그런 국지전적인 성격에서의 어떤 전술적인 그런 그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그 전술핵 재배치만으로 해서 공포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도, 앞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NPT의 탈퇴 문제 그리고 핵무장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일단 그 고려 대상에는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 또 시급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그런 필요성에서 제기한 것이고요. 앞으로 북한과 대화가 된다면 지금 존경하는 박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분명한 원칙과 그런 저희가 방향성을 가지고 북측과 대화에 이렇게 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그 네. 제재 효과에 대해서요. 물론 당장 눈에 드러나는 그 말씀 이제 답변기에 드릴게요. 네, 네. 예.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미, 중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 다른 목소리를 내고 간격을 보이면 북한은 자기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한미중, 미중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북한이 두려워하고 그 말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가요? 네,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핵심이고, 또 하나는 남북 간에 직접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화가 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 점에 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북한에 언제까지나 우리가 당신들에게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인데요. 저는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언론에서 정말 사실상의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것은 무력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관해서 일리 있고 애국의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의 완전한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지키고 갈 때 다음에 수가 생기는 것이지, 만약 그것에 대한 허점을 보일 경우에는 지금 유엔 안보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흐름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의원님 말씀에 크게 공감합니다. 통일부 장관 어떠십니까? 예, 마찬가지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이 고도화되고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유엔 여러 회원국들을 이렇게 봤을 때 제재 위에 보고된 여러 가지 제재 조치 사항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경제 조치뿐이 아니라 예컨대 무슨 그 군경 간의 협력을 중단했다든가, 북한 공간의 규모를 줄였다든가, 또 북한의 그런 어떤 그 공간의 상업적인 활동을 중단시켰다든가 하여튼 그래서 그 유엔 회원국들의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재의 효과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걸로 있다 없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억지력 강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제 발표했습니다만 한미 간 그 미국의 핵 억지력 확장 억지력에 대한 그 전략적 협의체 이거를 정례화한다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핵 억지력 확장을 통해서 한반도의 그런 어떤 억지력을 강화시킨다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아주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실행해서 운영해 나갈까에 대해서는 또 여전히 실무적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장관님 지난번 제가 질의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레드라인 북한이 ICBM에 핵무장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레드라인이다. 그래서 엄청난 전략적 실수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긋는 게 레드라인이지 미국 입장에서 긋는 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이 아니라 이미 데드라인에 가까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전략적 실수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번 9월 3일 날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에 청와대 관계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아직까지 핵 완성 단계까지는 아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그 틈새를 버리고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북한이 ICBM을 실제 사거리로 실효성을 해구산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길이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 재무장론이라든가 또는 전술핵 또는 전략핵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나온 것만 제가 거론을 드리면 이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상시적 배치를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국방당국께서 답을 정확히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상시적인지 정례적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국방당국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우리의 한계를 여실히 느끼고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기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그 목소리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내고 우리의 입지를 분명히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미국, 러시아, 유럽 각국하고 정상 간의 통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중국 정상과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없었습니다. 그 통화가 가까운 신뢰에
성사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답변해 주시고 아까 외교장관께서 그 실효성에 관한 문제에 관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렸듯이 시 주석께서 지금 브릭스 정상회담 그 개최로 굉장히 바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통화 시점을 조절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 노력 중이고요. 그 안보리 제재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제재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그런 어떤 조치들이고 그렇지만 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통일부 장관께서도 지금 제가 지적한 사항, 이 상황, 지금 상황에 대한 진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외교장관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의 엄중성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도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태를 저희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고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상황이 매우 엄중한 중대 국면이다. 여기는 다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도 안 된다, 제재도 해봤지만 실효성이 없다, 대화도 안 된다 하는 기존의 방법으로는 현재의 국면을 타개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공통의 인식이 깔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느냐?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등장에 대해서 대단히 위협적이고 긴장감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국 내부에서의 다른 목소리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표현을 보면 그렇게 긴장할 필요가 없다 하는 허점을 본 것이 아니냐. 그리고 중국은 어떤 경우도 북한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하고는 대화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져요. 우선 마지막 관계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가 언제까지나 북한이 원하는 시점, 원하는 곳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우리의 대화 제의도 한계가 있고 우리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우리의 대화 제의가 유화책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북측에 대해서 하고 있는 대화 제의는 유화책이 아니고 지금 당장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 상황을 저희가 바랍니다. 예, 대전서갑의 박병석 의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4일 날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전화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대한 개정 문제가 합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네. 그 미사일 협정은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지금 800km 되어 있는 것, 네. 그리고 탄두 중량, 현재 500kg으로 되어 있는 것. 이 중에서 우선 탄두 중량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해제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톤이 되든 2톤이 되든 무제한 허용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서로 협의를 더 해야 되는 사항이 남아 있습니까? 뭐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그 제한이 해제됐다. 이게 기본 합의고요. 그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 당국 간 좀 더 그 이행 방안에 대해서 추가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거리 800km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800km도 개정의 가능성, 즉 확대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거리에 대해서는 그런 합의가 없었던 걸로 저는 네. 이번에는 탄도 중량만 500kg을 풀어서 하되 좀 실무적인 것은 아직 양국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그 답변하시면서 지금 비상사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굉장히 긴박하고 중대한 국면이라는 것은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중대 국면입니다. 예. 이 점에 관해서 현재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냉엄한 역학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이 사태가 비상사태라고까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낄 중대한 국면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깊이 인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공감하고 또 저희 그 관계 당국에서 철저히 대비를 하고 특히 군 당국에서는 철저히 대비를 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